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 주쌤. 그런데 오늘은 컴퓨터형 사인펜 김도영, 형광펜 김혜선입니다. 네. 도영씨, 우리 오늘 시험 되게 좀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직 정답 노트가 완벽하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우리 두 MC가요. 시험을 조금 잘 보지 않았을까. 네. 내일 잘하면 방구 듣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을까.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런 기운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안방마님이자 우리 주식승천의 꽃이었던 혜선 씨의 어제 옷 색깔 때문이 아닐까요? 제 의상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죠. 빨간색을 입었는데 오늘장 어김없이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잠시 점검을 해보자면요. 오늘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반등해준 모습이죠. 장 초반에 살짝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 유입에 오늘장 1830포인트에서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개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역시 520선을 바라보면서 오늘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네.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니까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에 들어오긴 부분이 됐었는데요.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지수의 포인트를 대비해서 보면 가끔 뭐 이 정도 오른 것 같고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알찼던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못했었지만 종목군들별로 강하게 급락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리바운드가 좀 빠르게 나왔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부분의 유가증권 시장 쪽에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는 대부분의 빨간불을 켰지만 오늘 살짝 음봉 부분에 이제 파란불을 킨 것이 딱 한 업종이 있었어요. 어떤 업종이었죠?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었죠. 유틸리티 중에서 통신과 가스 전기 쪽에서 살짝 한국전력과 그리고 또 한 관점에 SK텔레콤을 잠깐 쉬어갔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숨고르기, 먼저 순환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근 멘토, 남은우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근 멘토, 오늘장 어떠셨나요? 오늘 잘 봤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시험 좀 잘 보셨어요? 요즘에 최근에 사실은 이제 시험 정답 수가 상당히 적어진 그런 시장입니다. 네. 하지만 정답을 저는 잘 또 찍어서 잘 맞추고 있다고 찍어서. 생각합니다. 예. 네. 아하, 그렇군요. 예.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남은우 멘토. 예, 희망의 불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이제 오늘 오른폭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요, 나와야 될 자리에서 플러스 나왔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앞으로의 주식시장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꼭 남은우 멘토의 얘기를 오늘 장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걸 들어보면요.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정말 시작인지 돌다리 한번 두들겨봐야 되는 잠시를 그쵸? 보겠고요. 자, 그 전에 앞서서요. 우리 김현근 멘토. 오늘 장 수급의 동향들 좀 상세하게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최근에 이 수급의 흐름을 보면 IT 쪽이 좀 약간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대신에 여타 다른 민감주죠. 낙폭이 컸던 민감주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순환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도는 계속 또 진행이 됐고요. 800억대. 그리고 기관이 1,40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연기금을 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총의 상위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아쉬운 부분은 오늘 거래대금이 좀 적었기 때문에 반등의 그러한 강도가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힘은 좀 딸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유입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정리를 좀 해보면 IT 주들의 그러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타 민감 업종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유효한 그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 여전히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그러한 종목들의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러한 매수의 포인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두 군데입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이라든가 혹은 네.
전저점에 근접하는 시기라든가 이러한 시기가 매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안착 여부를 보자. 그렇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실제적인 우리가 매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포인트는 이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시험 얘기를 했지만 정답수가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편입을 해도 수익에 대한 지속성을 좀 주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이러한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이 안에 밴드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더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되는 그러한 시기라면 민감주들을 더 강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돼서 1800 이하, 1800 근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때 또 단기 낙폭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매매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낙폭 민감주들의 반등 구간, 이러한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유효한 중소형주들 여전히 매매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 우리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축소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측면에서 지금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단 지지점과 상단 돌파점에서의 비중 확대 부분 전까지는 트레이딩,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자라고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나무는 멘토. 네. 오랜만에 그래도 증시가 반짝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바닥을 찍은 건지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특히 이제 뱅가드 물량이 드디어 이제 마감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이 한 10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뱅가드 펀드 물량이 한 9조 4천억 정도니까 만약 그 뱅가드 물량을 빼고 나면 1조밖에 매도한 부분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향한 투기적 매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 시점은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하기에 가장 좋은 수급적인 여건이 아니겠나. 오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 한 800억 정도 팔았는데요. 네. 전기전자에서 매도한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기전자만 팔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아픈 부분만 계속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IT 부분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면, 즉 삼성전자 위주로의 반등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훨씬 더 가벼워지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IT에 시동이 걸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이제 낙폭 자체가 컸다라면 다시 주도 섹터 쪽으로 와야 되는 게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 장 점검 여기까지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7% 상승하며 전월치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는 2.7% 하락하면서요, 전월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늘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출회에 장 초반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신흥국 시장 위주로 일어나는 외국인들 자금 유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실적 부진을 뒤로하고 바닥 다지기를 마친 건가요? 코스피의 힘, 삼성전자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심도 있게 또 삼성전자 또 강력히 네.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첫 번째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요, 네. 시장을 보면서 네.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네. 시장의 외국인들은 그런 감독의 시나리오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하기 10시 30분 직전에 네. 외국인들에 의한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경제지표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데요. 중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으로 대두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네. 제조업 부분인데요. 김영근 멘토, 이 중국발 경제 지표에 우리나라가 오늘은 살짝 발목을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너무 안이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 지표 부분을 보면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 네. 좀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저 부분이 가장 위축됐던 부분이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상승하는 모습. 인플레이션과 제조업의 경기 둔화 이 부분이 좀 동시에 좀 발생이 그렇죠. 되고 있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좀 네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해조합 지수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조합 주가 지수의 좀 차트를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또 쌍바닥의 이러한 패턴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좀 길게 보면 네.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뭐 추후에 뭐 반등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상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얼마 전에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는데 네.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사실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예금을 담보로 해서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그 부분의 그 신용 발생 부분이 상당한 그렇죠.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의 뭐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의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게 분석성을 아무래도 보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었을 뿐이지 신용에 대한 경색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김영근 멘토는 좀 강할 수 있다.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의 지표로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 위축 부분, 경제 성장 자체의 둔화 부분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만약 지금의 지표 부분에 때문에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벗어날 경우에는 시장에는 오히려 급반등, 상해가 지금 다중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동반해서 커플링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부분은 항상 이제 먼저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거 먼저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구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주가가 나타나는 부분이 그게 사실은 답입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전저점을 이탈되고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국내 증시에 좀 우리가 대입을 하자면 중국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바닥의 패턴을 좀 보여준다면 그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가에는 이제 선반영이 먼저 주가는 좋아지고 네. 있다. 상황 자체가 조금은 해소돼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니하오? 네, 그래.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 역시 네. 오늘 시험을 잘 본 우리 혜선 시험 같아요. 네, 니하오. 중국인들이요 저희 옆에 좀 붙어있기 바랍니다. 네, 같이 그렇습니다. 동반해서 상해 종합지수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 같이 동반한 랠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는 멘토.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만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좀 큰 그림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양적 완화는요. 엄청나게 중국이 많이 했거든요. 2009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의 유동성을 늘렸고요. 통화량을.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15%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화량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부동산 버블이 현재 가장 큰 내관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어떤 그 자산 버블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금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자금들이 또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에서 형성된 자금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지금 현재 한 20조 위안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GDP 전체의 약 40%가 이러한 고수익, 반면에 고리스크, 우리나라 따져보면 일반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이하급 사금융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국은 지금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양적 완화의 축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림자 금융과 이 부동산의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러나 지금 중국의 상해 지수가 1950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이 1950포인트는 지난 12월이죠. 예, 차트를 보시면 이 지점입니다. 12월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인데 형성되어 있던 지수거든요. 그러면 이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권이 바뀌기 전과 정권이 바뀐 상태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중국을 보면서 역시 만만디 양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좀 느긋합니다. 지금 이러한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지수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정책을 내지 않거든요. 천천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5년간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그리고 또한 그 내부적으로는요,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라는 게,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팽창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계속 해나가기 위한 전략 속에서 수출 주도형이 아니라 내수 주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즉, 중국의 경제 자체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야 되는 큰 네. 변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덜 익은 정책을 내서는 더 안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1950포인트는 이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최저 바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단순히 지수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선에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역시 중국 증시가 이제 1950포인트마다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4일 정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상승이 나타난다면 1호부터 소재 산업재군들이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단 하락을 멈추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이벤트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정부, 중국발 신정부에 대한 이제, 이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테스트 과정,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과연 이 부분이 우리 김영근 멘토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수혜주는 타격을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1950포인트가 붕괴되어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된다면 네.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과 그렇지만 관계없이. 그렇지만 이미 중국의 상황을 떠나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재가 바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소재 산업재군들, 뭐 조선이나 화학 이런 분들이 충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르멘토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지금 중국발 대경기 민감주 자체의 이제 리바운드 자체, 지금 강한 상승세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하지만 가능성을 좀 높게 타진해보자라는 반면에 네. 현재 이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이제 중국발 내수 소비재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오리온이 해당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제과제빵 부분도 관련이 있겠고 미스터 피자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모습 LG 생활건강 그런 등등들은 일단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네. 김영근 멘토 나무르 멘토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그 섹터들에 대해서 예. 화학과 정유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반등이 좀 어렵다.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네네, 반등 그렇죠.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 표현 자체가 제가 반등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을 주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좀 두들려서 가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대중국발 이 내수 소비재 쪽 뭐 음식료 쪽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예. 이쪽은 어떨까요? 영향 좀 받을까요? 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해종합지수가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되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국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포트에 대중국 관련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나오자. 예, 그렇습니다. 포트 상해종합지수가 쪽에서. 전저점이 이탈한다면 네.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네. 나무르 멘토는
네, 전세점 이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면 언제나 되고. 긍정적으로. 네, 들고 만약 가죠. 이탈을 하게 된다면 확인 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 그 다음에 대중국 주주들에 대한 변동들, 그것의 영향력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체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영 씨. 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난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유입시켰는지 아시나요? 신흥시장 쪽으로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한 200조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네. 한 16조 한 8, 9천억 정도 유입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네, 맞고요. 16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유입시켰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다시 빼갔습니다. 이에 신흥국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뱅가드, 아주 신물이 날 정도의 이제 네. 뱅가드인데요. 그게 딱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앞에서 혜선 씨가 얘기해 준 대로 보면 아직 신흥국가에 6조 8천억이라는 자금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탈하지 않고 일부가 공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신흥국 시장 쪽으로 몰려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유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발을 담궈놓은 상태의 자금인지 우리 김영구 멘토 이 6조 8천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가 쪽에 대한 투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의 시기를 노리는 걸까요? 좀 추가적으로 저는 이탈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추가적인 이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네네. 보고 이미 사실 미국 시장의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조기 축소 부분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이죠.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아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국내 시장에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없는 상황은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달러가 지금 강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모습인데요. 급등을 하게 됐죠. 최근에 급등을 하게 됐는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길게 주 상황으로 본다면 좀 상승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월봉으로 좀 보면 마찬가지 그러한 흐름인데요. 추세적인 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직 차트가 좀 바뀌지 않았는데 주봉상에서도 보면 방향성 자체가 지금 상승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의 강세 부분은 아마도 추세적인 상승 부분이 좀 기조가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부분 네네네. 이러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네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죠. 잠시 이게 예. 생방송이니까 버퍼리라는 예, 단어를 알겠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유럽 쪽에서는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 통화인 이런 뭐 엔화라든가 지금 현재 국내 원화도 마찬가지고 약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궁극적인 외인들의 이탈 부분은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을 네. 환율 쪽하고 비교를 하면 김영근 네. 멘토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선진 시장 쪽으로 자국으로의 이제 다시 이제 송금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한 매력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이 더 좋아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렇다 선진 보니까 시장이, 그렇죠. 경기 모멘텀 자체도 지금 미국 시장, 선진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의 그런 회수 부분, 회귀 현상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안전한 선진국 쪽으로의 투자 유입 자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6조 8천억 정도의 신흥국에 대해는 매수세 자금들이 일부 이탈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무는 멘토. 네.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어야 하는지 선진국이어야 하는지 참 애매한데요.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신흥국도 아니고 네. 선진국도 아닙니다. 아니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건 났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MSCI 쪽에서 정관 변경하면서 뱅가드는 때리고, 예. 예? 근데 신흥국가 쪽에 이렇게 자금 무지하게 들어올 때 우린 또 신흥국 아니라고 안 들어오고. 네. 우리 어디 가요? 과거에 이제 2004년도인가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샌드위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력과 금융이 딸리고요.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이 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위치다 이랬었는데요. 오히려
2000년 중반 이후에 현재까지는요, 우리나라는 이 샌드위치론에서 가장 맛깔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밀리지만 일본보다는 가격이 싸고요. 중국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 기술력이 높은 그 사이에서 모든 걸 누렸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다 또는 이제 선진국이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요. 이미 이제 독일의 교과서 오늘 나왔죠. 독일의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요. 과거에 어부, 예, 고기 잡는 이런 이제 후진국으로 표현되었다가 이제 최첨단 산업의 국가로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예,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SA 같은 경우에는 FT-SA 같은 경우는 한국을 선진지수로 분류를 하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 MSCI의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얘들 지수 사용권을 공짜로 먹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가 제공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공짜로 달라. 모건 스탠리에서. 말도 안 되죠. 다른 데서 다 돈 주고 가져가면서 한국한테는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거기 들어가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선진지수로 들어간다고 해서 실익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튼요, 우리나라는요, 충분히 이 사이에서 과도기의 어떤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 선례도 있었고요. 일단, 리스크 축소죠. 글로벌에 나갔던 자금이 양적 완화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 쪽으로 회귀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 효과입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잠시 잊고 지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995년에 일본이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죠. 1985년에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엔저가 시작되고요. 엔고가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엔화의 강세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급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95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살려주자 해서 역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엔저가 되고요. 달러가 강세인 시대가 됐는데 95년 그 시점부터요. 이 신흥국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저와 달러 강세일 때 신흥국들은요. 안 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요. 2년을 더 버텼지만 97년 드디어 IMF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흥국들의 과거 몰락하는 것을 한번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엔저와 달러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빼자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다른 신흥국의 유출 속도보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에 거의 다가서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도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노멘토의 뭐 증권 역사학을 좀 들은 느낌인데요. 쏙쏙 뭐 들어왔는데요. 이건희 현 회장의 이제 의견, 그다음에 뭐 역플라자 합의 부분까지 얘기는 안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시원하게 결론 한번 내보자고요. 신흥국가에 대한 6조 8천억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 이탈 가능성은 두 분 다 열어뒀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이 자금 이탈 부분에 우리는 신흥국일 때 들어와야 될 때 못 들어왔고, 또 이번에는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금 이탈이 나와서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던 철저한 소외된 가장 저평가 나라의 증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분의 김현근 멘토, 국내 증시 영향, 이 자금 이탈이 지속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영향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영향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매매적인 부분, 단기 매매 부분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이제 외국인의 그 수급에 달려있겠죠. 사실 이제 현재 시장 어찌 보면 좀 마른 장작 같습니다. 만약에 외인들의 수급만 붙어준다면 상당히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완벽한 슈팅을 가기 위한 신호탄은 아니다. 그렇죠. 마른 장작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키는 좀 외인들이 좀 쥐고 있고, 현재 미국의 그런 양적 완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환율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근 멘토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특히나 환율 추이를 좀 유심하게 분석하시는 분의 입장인 것 같았고요. 네. 나무르 멘토는요, 그러면. 자, 자금 이탈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지 않다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대외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내의 리스크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는요, 이 자본시장의 수익률과 환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든지 구매력 평가설 이런 거로 평가를 받았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통화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수익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기 지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표는 충분히 2개월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뭐 한번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외 시장 부분과 국내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 시장 대비하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이 되려고 하면 뭐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훈? 환율? 그렇죠. 환율 부분, 외인들의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외인들에게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이 신흥국가 부분에 대한 수급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16조 8천억대 규모가 자금 이탈이 좀 많이 나갔고 다시 이제 얼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자금의 이탈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 분은 선진 시장이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하지만 나무누멘토는 아니다. 이 이탈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라는 반면에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부분에 영향력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기술적 매매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김영근 멘토와 나무누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의 신흥국가의 자금 이탈 우리나라도 영향 계속 주고 있는 건 맞단 말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권의 1등 주식이라고 했던 삼성전자의 영업 후에 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수 살짝 올리기 위해서 역시 삼성전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의 반등들을 가장 갖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혜선 씨, 다음 이슈 마지막 좀 알려주시죠. 네, 참 우리나라를 농락하는 외국인인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달에는 150만 원에서 한 달 새 30만 원이 빠지면서 현재는 120만 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보고서 이후에 외국인은요, 한 달 동안 2조 6천억 원을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3년 내 최저치, 팔 만큼 팔았지만 역시 지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였다. 그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수급 부재 속에서 삼성전자의 도대체 대안 섹터 정령 없습니까? 김영근 멘토? 대안 섹터라면 지금 현재 뭐 반등을 주고 있는 이 여타 다른 민감주들 이런 쪽이 좀 대안으로 좀 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하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상황적인 이 팩트를 좀 보자면 휴대폰, IM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의 하락 우려 부분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분석은 사실 이제 맞는 분석입니다. 맞는 분석인데, 바로 이제 외인들의 물량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흐름 현재 좋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그 이면에 이제 뱅가드 물량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리밸런싱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수익성 부분을 지금 논하자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판매량 부분은 분명히 조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 가격이 좀 단가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그런 수익성의 재고를 아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부품주 쪽으로 전이가 되겠죠. 부품의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익성을 아마 재고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현재 펀더멘탈 부분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박스권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앞으로 향후의 주가의 흐름은 밴드를 좀 보시면 뭐 110만 원, 140 혹은 좀 넓게 보자면 110만 원, 150 요 사이에서 어떤 밴드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과도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당분간도 조금 상승보다는 좀 답답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답입니다. 주가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하지만 주가가 나타나는 부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렇게 음봉을 길게 맞게 되면 주가라는 속성은 주가의 흐름은 3, 4개월 정도 다시 원위치 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죠. 그럼 현재 지금 펀더멘탈에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맞게 되고 하락을 하게 되면 네.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음봉을 한번 맞게 되면 장기평선에 지지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이탈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고 회복이 될 때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삼성전자가 140만 원, 150만 원 회복이 되기에는 시간이 2, 3개월 정도 이 정도 네.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뭐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즉 IT 쪽에 대한 부분도 부품주와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하면 선별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반등을 예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흐름. 박스권. 현 구간에서 뭐 작게는 120과 140만 원, 크게는 110만 원과 150만 원 이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현 구간 같은 경우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매도의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단에 대한 지금 120만 원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다. 신규 매수자 같은 건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딱 제가 찍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분할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었다라고 어김없이 오후장에 분명히 부여졌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한 3, 4호가 정도, 3, 4호가가 우상향하게 되면 어김없이 지수를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네. 마감 동시 호가 때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위쪽으로 눌러놓고 보다 보니까 상승을 못 가게 막았죠. 네. 124만 원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살짝 눌러놓으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나무는 멘토, 삼성전자 못 간다, 그렇게 자신있게 강력히 얘기했어요. 저와 같은 전략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120만 원은 정확하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치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속임수입니까? 1차 반등이 시작됩니다. 1차 반등이 시작된다. 네. 삼성전자 운 좋게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제가 1년 동안 얘기하면서 절대 안전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모든 종목이요 한 번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등이라는 걸 주게 그렇죠. 되고 이 받는 시점을 잘 노려서 빠져나올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또는 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포인트에 들어가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JP모건의 리포트로 촉발된 삼성전자의 급락이요. 1달락 되는 부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야 되는데 10조가 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IM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비중이 75% 돌파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70% 언더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좀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사업, 현재 영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또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이익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요. 나오는 멘토. 네. 이 부분은 분명히 120만 원을 그냥 운이 좋아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이 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126만 원, 120만 원, 117만 원 정도를 이번에 1차 반등치로 이제 지지점을 받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하고 지금 대박 플러스 통해서 영업이익과 주가의 비율을 해서 120과 140이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지금의 최근의 차트가 아니고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도요, 삼성전자는 이 7만원 하던 주가가요, 무려 39만원까지 올라가는 초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이익은 전부 다 어디 나왔었냐면, 바로 D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이익이 나왔는데, 네네. 이때도 JP모건의 리포트가 6월달에 나왔거든요. 6월달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2장짜리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 앞으로 이 반도체라는 게 장시 산업인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 말 나오고 나서도요 주가는 좀 더 갔어요. 좀 더 갔는데 이래 가던 주가가 결국에는 이렇게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철저히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되는 부분이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어딘가를 봤더니만 피보나치 수율에서의 38% 지점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의미는요,
이 저점, 출발하던 가격에서 그리고 가장 고점까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위로부터 38%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무려 70% 주가가 6개월 만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다시 현재의 기술적 분석 상황으로 다시 돌아다 보면은요. 네. 삼성전자 67만 원에서 출발한 가격입니다. 그죠? 67만 원에서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상승을 해서 최고가 150만 원대를 훨씬 넘었었죠. 네. 자, 이 부분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자리가 또 역시 이 자리네요. JP 모건의 리포트가 터졌고, 네. 현재 가격은 또 상승 부분에 38% 되는 지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현재는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통상 이제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시점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봤더니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반등의 폭이요. 일정 부분 38%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현재 120만 원대부터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반등의 목표치는요. 한 135만 원대 135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13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이 반등의 폭은 역시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1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따라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즐길 타이밍이다. 단기적이나마 네. 즐길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멘토 지금 보니까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되돌림 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지금 분석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체크하시죠. 제가 빨리 하나 꼬집어냈어요. 그리고요. 근데 나오는 멘토 지금 얘기를 피보나치 조정대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네. 기술적 반등이 135만 원, 140만 원대까지 반등을 치고, 네. 다시 아까 모습에서 실적이 바탕되지 못하면 급락으로 네. 연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이나 이제 좀 단가 자체가 120만 원대 보시는 분들 같이 즐길 수 있지만 네. 135만 원, 138만 원, 140만 원대 개인 투자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약 손실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말 많은 종목은요, 투자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치 135만원, 2차 목표치 138만원 선에서 일단 종목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상승할지는 분명히 이 삼성전자의 3, 4분기 지표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는 가도 제대로 간 것이 아니요, 떨어져도 제대로 떨어진 것이 아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에서 135만 원 이상 쪽의 매수 평단가가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 약 손실 구간이라도 일단 빠져나오는 게 답인 거네요. 나무로 멘토 의견이면. 예,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살 거 수두룩합니다. 네. 살 거 수두룩한 거는 나무로 멘토님 책임져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증시 뒷담화 만나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이제 지수의 상승은 사실 별게 없었죠. 네. 급락 대비해서 보면 이제 약 몇 포인트 오른 정도인데요. 그쵸. 네. 근데 내용적인 측면이 좀 알찼다라는 거겠죠. 시장에 뭐 삼성전자 부분에 기대치도 좀 많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이제 이유 없이 흘러내렸던 주가가 강한 반등으로 갖고 오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시끌벅적 정신없이 그냥 달구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우리 또 미스 김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쵸. 증시 뒷담화. 네, 어떤 뒷담화 내용이 있었는지 혜선 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볼까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엇갈린 경제지표가 국가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 상승세를, 지지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 일제히 약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들을 보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있고 재무제표 분석 부분이 있고 가치 분석이 있고 등등 다양하게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선행되고 있는 것은 경제가 돌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종목군들이 강하게 갈 것이냐, 산업이 좋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선행, 동행, 후행이라고 말하는 이 경제 지표. 정신없네요. 그렇죠.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주가 움직임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자, 김영근 멘토. 현재 이 신흥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 암울해요. 네? 빚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제 다시는 신흥국가의 그 경제 발전 쪽에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겁니까?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건 아니죠.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지금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 쪽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 지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의 지표 부분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런 이머징 쪽 같은 경우 지표들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진시장은 지수가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예, 그런데 신흥국가는 주가가 저렴하게 있지만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신흥국가 도대체 경제 회복 어렵습니까? 주가 회복도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면? 역시 이제 그 부분도 좀 앞부분이랑 좀 저는 같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단은 그 선진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부분도 같이 그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자면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이제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기의 그런 경기의 그런 좋아지는 호조 부분을 본다면, 선진국에서의 호조 부분을 보자면,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이머징 국가 쪽으로의 경기의 그런 순환 부분, 좋아지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순서 차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선진시장에 대한 지표의 호조 부분을, 현재 우리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악재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이머징 국가의 그런 국가들의 주가의 향후의 흐름도 경기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물론 시간의 좀 중기적인 관점의 그런 시각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네. IMF죠. 국제통화기금 쪽에서 전 세계 부분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세계 시장 성장률 자체 3.1% 하향 조정을 했다. 자, 그럼 선진 시장도 아직까지 지표 대비해서 네. 성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이왕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1순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나무는 멘토, 이 경제 지표와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지금 현재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한 최근 5,000년이면 5,000년, 2,000년이면 2,000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백인들이 확인보다 우리 쪽보다 더 잘 살게 된 해는요 500년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 500년 전에 얘들의 개척 정신, 좋은 말이죠, 식민지를 가지고 얘들이 부강해졌습니다. 지금은요 식민지 개척이 안 되죠. 하나 가지고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뭐죠? 달러입니다. 돈만 가지고 선진국은요 그대로 현재 식민지를 글로벌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자기들만 전부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달러의 속국들이 그 피해를 전부 다 안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선진국 중심의 어떤 경제가 지금 나타나고,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만 부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튼 미국에서도 좀 골칫덩어리 있는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돈을 풀었는데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요? 자산으로 가더라. 부동산과 그리고 주가 채권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들은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죠. 네. 신흥국과 이머징 마켓이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요 분명히 경기 회복 시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먼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신흥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이 약간 중성진국의 네. 입장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신흥국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은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빨간색이요. 이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선진국의 네. 경기 선행지수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바로 일반 신흥국의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이미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벌써 한 1년 6개월 전에 먼저 바닥을 치고요. 이제 이미 턴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죠? 우리나라는 어딨냐? 네. 여기에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미 이 지표를 보면 턴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럼 어때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앞서 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후진국은, 신흥국은 뒤에 나가 있고, 우리는 회복하는 단계죠.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의 차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를 집어줬어요. 선진국 자체가 이미 1년 6개월 전에 경기 선행지수 부분에서 우상향으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신흥국일지 선진국일지 갈피를 못 잡는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선행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갈 차례다. 그쵸. 예,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혜선 씨. 네? 오늘 또 두 번째 이슈에서 출동 미스김이 조금 굵직한 걸 갖고 왔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제 저희 뒷담화 내용과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네, 만나볼까요? 정경련에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투자 고용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한 그룹은 23개, 오히려 축소하겠다고 한 그룹도 4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제 대기업 쪽 인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네.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 가결이 될 경우에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제 투자 축소를 가능성, 그 다음에 네. 또다시 일자리 창출하지 않겠다. 뭐, 차라리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축소 이유가 분명히 이 경제민주화 법안 가결을 못하기 위한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자, 김영근 멘토, 투자 축소 이유 도대체 뭡니까? 경기가 위축된 거 명분을 잡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뭐 이제 기업마다 뭐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기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계 경기 자체가 네네. 좋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뭐 채산성의 악화라든가 자금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내수의 또 부진 부분 이러한 부분 좀 원인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좀 전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속보도 좀 나왔지만 성장률 자체가 지금 조금 좋지 못한 경기 네. 회복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그 경제민주화법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보자면 어떤 우리 국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에서 어떤 좀 기업들의 어떤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너무 또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또 너무 초점을 좀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적인 이러한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영근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어제 우리가 증시 뒷담화에서 들었던 경제민주화 법안의 가결대에 따른 억지성의 좀 대기업의 일부 다른 전략 시나리오가 아니라 네. 전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좀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러면요, 나무르 멘토. 경제가 성장 자체가 IMF에서 둔화 전망을 했고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경제민주화 부분들에서도 지금 법안 가결 핑계를 대면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 순환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지금 주가 상승 견인의 발목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일단 이 30대 그룹의 20% 연초 계획보다 투자 줄인다. 예, 일단 두들겨 맞아야 될 소리입니다. 좀 혼 좀 나야 되겠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러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느냐? 절대 안 했죠. 고용은 전부 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입니다. 지금의 이 30대 그룹의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은 결코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고용을 위해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입법 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좀 줄이겠다 하겠지만은요. 네. 절대 투자와 고용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내수시장요 무시할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라서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국민들에 대해서 보답할 길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와 고용 없이 성장은 불가하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오너분들 아시겠죠? 저도 한 회사의 대표로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시간이. 내일장 승천주. 혜선씨, 오늘은 네. 누가 내일을 놀래킬 종목, 핫한 종목 갖고 왔는지 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영근 멘토입니다. 자동차 3인방은 내가 만든다. 불나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신 갖고 오셨네요. 이에 맞서는 나무누 멘토의 코덱스 레버리지. 내일장 2배 가는 건가요? 수익도 실력도 2배인 이 종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아하, 화신, 눈에 확 띄는 종목이거든요. 활활 타오르죠? 네.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이제 김영근 멘토의 화신, 지난번에 기아차 완성차 쪽에서 매매 트레이딩 타이밍 절묘했고, 정확히 이익 실현도 이제 나갔거든요. 그전에 문매를 봐서 아쉬웠지만, 네. 자, 자동차 부품들을 또 갖고 나왔어요. 업황 자체는 좀 긍정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가장 지금 자동차 섹터만큼 좀 안전한 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향후의 어떤 성장 부분이라든가 실적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화신 같은 경우 기업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자동차 셰시라든가 차체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죠. 일전에 사실 뭐 좀 전에 이때 차트를 보면서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공장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 브라질 이러한 이제 해외 생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그쪽에 있는 공장들의 부품을 고객이 되는 거죠. 공급을 하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중국에서의 생산 증가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기업 자체, 자회사의 실적 자체가 좀 흑자 전환되는 이러한 모멘텀도 있고요. 뭐 인도 쪽에서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좀 곁들이자면 일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보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쁜데 네. 뭐 일전에 아마 시즌 1 때였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화신이라는 종목을 시즌 1 때 편입을 해서 한 수익률 한 2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때 13,000원 정도 가격선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3,000원 정도 뭐 지지를 잘 받고 장중에 좀 이탈되는 흐름도 나타났지만 네. 현재 지금 다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방향 자체가 좀 무상향의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수급도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네. 매수세가 요즘 꾸준히 유입이 그렇네요.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좀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민감주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전에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 좀 포트에 제외를 시켰는데요. 부품주를 하나 포트에 좀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야죠. 예, 매수가는 오늘 종가죠. 14,400원에서 약간 내일 음봉이 좀 형성이 될 때 14,300원 정도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13,000원. 네. 60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 가격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은 15% 이렇게 좀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이제 완성차였던 기아차의 수익 실현 이후에 네. 화신을 부릉부릉 붙였으니까 네, 부품주까지 제대로 하면 수익 상당히 그쵸. 극대화될 수 있겠고요. 네. 나무누 멘토 코덱스 레버리지 살펴볼까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물타기 들어갔습니다. 물타기. 손해봐서 물타기는 아니고요. 또이 고품격처리해서 또 물타기가 뭡니까? 예. 매수 평단가 낮추기 전략. 매수 평단가가 똑같아서 낮출 수는 없고요. 네, 매수한 가격에 다시 들어와서 추가 비중을 실으시는 거예요? 네, 비중을 놓는 전략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자 우리나라 지수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 지수에 투자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투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안 되겠나 네. 싶고요.
레버리지 투자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 아닌가? 50%예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저 한 종목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죠. 레버리지 종목은요, 200종목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니까 이미 그 한 종목이 전부 다 분산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술적인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은요. 네. 지난번 고점입니다. 지난번 고점이 이제 1,500원대인데 1,500원대 돌파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삼성전자의 흐름과 그리고 우리 지수의 흐름들을 볼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지를 때 한번 질러야죠. 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5원인데요. 예, 만원권, 1,100원 이하권이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전체 포트 비중의 반 정도를 만들어 둘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1차 목표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1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00원 네. 정도까지 계속 좀 보유를 한 다음에 11,0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끈하시네요. 네, 네. 나무르멘토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시는 것 같은데. 근데 도영 씨, 인버스 가지고 계시지 저는 않나요? 인버스를 어제 오늘 부분에 분명히 지금 네. 인버스를 일단 포트에 저는 10%를 일단 넣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버스를 집어넣은 것은 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저도 한 종목만 들어갔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부분에서 만기 이후에 후폭풍 하나의 바닥 따지기를 지금 체크하고자 위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무르멘토 지금 50% 실현합니다. 네. 50% 실으시거든요. 네. 지금부터 바로 간답니까? 저는 지금부터 바로 갈 수 있는 단계다 생각하는데요. 인버스에서 해지를 위한 이 김도영 멘토의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이 프로의 전략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지난주 이게 포트 제외된 종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네. 그건 AS 시간에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너무 지금? 급하세요, 우리 네. 나무르멘토. 부산 사나이라.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인버스를 넣은 건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여드리기 위한 방식이고요. 지금 나무르멘토의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밍은 저는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마지막 한마디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는 상장 폐지 안 됩니다. 지수 네. 연동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내일장 순천주 지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죠. 김영구 멘토입니다. 화신 종목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매수가 14,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에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비중 15% 편입 시도합니다. 이어서 나무르멘토입니다. 이미 포트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25% 추가 의견 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신데요. 시초가 매수에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8,700원 동일하시답니다. 총 50% 비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승천주 지금 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매력 있는 위치 좋았고요. 화신 자동차 부품 등 중요한 변곡권에서 업황의 트렌드 이 두 분 종목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혜선 씨, 네. 바로 저희 이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봤으니까요. 승천주.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야겠죠? 그럴까요? 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궁금증 여러분 지금 풀어드립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참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시장입니다. 하지만 주식 승천 멘토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매일 좋은 종목 발굴해 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운영상 헷갈림 없게 운영 원칙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천만 원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셀트리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플러스 19.95%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현재 9.41%로 역시 수익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C푸드도 오늘장 2% 상승하면서 현재 2.5%로 수익 구간입니다. 동양은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지만 오늘장 마이너스 2.92%로 손실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정대일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L이 1.6%가량 상승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99%입니다. 오늘 IT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원익 IPS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 수익률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오늘장 별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 3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인텍 6거래일 만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아쉽지만 마이너스 13.53%, 좀 더 분발해 주셔야겠고요. 아이테스트도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손실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잉크테크는요, 8% 넘는 수익률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10% 추가 편입을 시도합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요. 매수가는 29,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원에, 손절가는 25,000원, 비중은 추가 10%입니다. 이어서 5천만원 포트폴리오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금 멘토의 광명전기입니다. 2,880원에 편입했었는데요. 오늘장 2,900원에 수익 실현 성공했습니다. 광명전기에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오늘장 5%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 2.37%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마이너스 1.14%,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마이너스 3%대로 손실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장 화신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16,000원에,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양순모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성우하이텍이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률 회복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은요, 누적 수익률이 현재 6.92%로 수익권 보고 계십니다. 5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오늘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률 기록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4.56% 달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만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수익률 회복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내일장 시초가의 비중 25% 추가 편입 의견 주셨습니다. 총 50%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일장부터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목표가는 그대로 11,000원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추가 25%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ICD입니다. 내일장은 손절가 13,500원으로 하향해서 대응하신다는 의견입니다.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장 3.3% 강세 보여주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덱스 인버스 시초가 8,320원에 5% 추가 편입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총 10% 보유 중이시고요. 평균 단가는 코덱스 인버스 8,350원에 편입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난방공사 현재 수익률입니다. 1.44%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마이너스 2.27%로 손실 구간이고요. CJ는 오늘장 3%대 강세 보여주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해준 모습인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4.48%입니다. 대우건설은 오늘장 등락률이 변화가 없었고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39%로 수익률 조금이나마 회복했습니다. 포스코도 2.39%로 현재 수익 구간이네요. 지금까지 주식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성실, 신의 성실 빼면 시체밖에 안 남으시는 분들, 뼈밖에 남지 않은 우리 멘토분들의 네. 포트폴리오를 좀 보셨는데요. 네. 시장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 반등이 오자마자 종목분들의 포트 구성들이 좀 알차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일 출연하신 김영근 멘토와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네. 자, 김영근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떤 종목도 봐야 되겠죠? 먼저 ICD 살펴봐야죠. 네, ICD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혹시 네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광명전기인데요. 아, 남해동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 종목을 사실 편입한 이유는 테마주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편입을 했었고 매수 시기만 적절하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촉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밑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자체가 지금 저러한 매수의 자리들을 계속 주고 있는 패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상단 부위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적인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러한 패턴 보여드린 대로 좀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포트에서는 일단은 뭐 매도가 이상해서 매도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그다음- ICD 살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좀 재미가 없는데 좀 갇혀있는 흐름입니다만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까지 뭐 그 갇혀있는 흐름입니다만 재미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뭐 이번 주까지도 계속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미없는 애들은 좀 교체도 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지만 종목상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반도체는 좀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럼 SM 살펴볼까요? SM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이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는 기존에 좋았던 섹터가 아닌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동안 밸류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실적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한번 슈팅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그다음에 전자결제주죠? 예, KG 이니시스 바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도 이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 모바일 결제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 상당히 자금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바일 결제 부분의 동사의 그런 규모를 보자면 작년 한 해 동안 1,600억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1분기 때 1,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규모의 성장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의 성장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대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저희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김영근 멘토의 네. 이제 5천만 원 구성된 가상계좌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전략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나무는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봐야겠죠. 알차게 짜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자동 선절매가 나간 코오롱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 코오롱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 5월 달에 매수 들어간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 없습니다. 우리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LG전자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IT 반등의 주역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여튼 현 종목들 뭐 무난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나 삼성전자나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코오롱이라든지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장중에 제가 무료 방송 하거든요. 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그리고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잘 따라했었다. 그런데 조금 답답했었다. 코오롱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장중 공개 방송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내일의 승천주 그리고 또다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일장 전략 필요하겠죠? 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내일장 무조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냐 셀이냐 결정을 지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각 11시 14분 18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움직이고 있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볼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기분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전일 장 종료 후 나온 알코아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한 유로존 리스크 역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일은 또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크로거가 슈퍼마켓 체인점인 해리스 디터를 25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 예정인 버냉키 연설에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관한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은 조금 우려가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재는 0.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알코아의 순조로운 2분기 실적 출발. 네. 이래야 된다라고요. 그쵸. 가이던스를 좀 낮춰놓고 상회하면서 긍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미국은 좀 호전적으로 상승 출발되었다라는 긍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81억 유로 달러가 조만간 지금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유로존 우려를 완화시켰고요. 드라기 총재 역시 필요한 만큼 수용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일 영국 영란은행이 이제 영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추가 부양 정책이 기대되면서 광업주 중심으로 지수를 견인하면서 5주 최고치 레벨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영국은 0.9%, 독일은 1% 이상 상승하면서 유럽 주요국 중심 모두 1% 내외의 상승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네, 미국발의 범 베냉키의 립서비스가 있다면 유럽발의 드라기 총재의 립서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기 네. 총재가 상당히 지수 상승 견일 쪽에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 하락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는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 코스피는 유럽 리스크 완화와 미 경제 회복 기대감 상승에 상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였는데, 야간 코스피는 현재 버냉키 연설과 옵션 만기일에 따른 경계감으로 약간 상승폭은 제한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 유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우리나라 자체적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횡보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증시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 야간 시장 같은 게 약 보합 부분에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자, 내일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다, 슈팅이 나갔다, 바이냐 셀이냐 결정을 지어보겠습니다. 김현구 멘토, 내일장 종목과 시장이 상승이다, 갭상승이다. 자, 들고 갈까요? 현금화할까요? 네, 일정 부분은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일정 부분 생각합니다. 현금화되는 종목군들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강하게 이제 갭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네. 일정 현재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추기를 바랍니다. 현재 목표 수익률 자체를 만약 5% 이내, 그러니까 7% 이내 정도 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면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무르 멘토는 내일 시장 상승 레버리지까지 슈팅했는데 전략 세웠는데 내일장 들고 갈까요? 아니면 현금화를 좀 시키고 갈까요? 개별주 제외 대형주는 무조건 고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아하. 네.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 나무르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내일 갭상승이 나오고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도 개별주를 제외하고 대형주 무조건 상승 쪽으로 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내일장 전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분들 보내드릴게요. 김현구 멘토, 그리고 나무는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신없이 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나무르멘토가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7월 대반격에 대한 시작되었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내일 공개방송을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8시 30분부터 3시 반 바로 공개방송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 인사 나눌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